네, 송나라의 사회적 특징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송나라의 지배층인데요. 당나라의 지배층이 귀족이었다라고 한다면 송나라의 지배층은 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사와 대부가 합쳐진 개념인데 그것까지는 자세히는 나중에 보시고요. 일단은 학교가 증가하고 과거제가 강화되어 특히 과거제는 전시제도까지 새로 생기죠. 자, 그래서 유교적인 것들을 굉장히 연락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귀족 사회가 벗어나면서 이제 점점 유교적素養을 갖춘 인물들이 등장하니 그들이 바로 사대부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장 기본은 바로 유교적인 소양을 갖췄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은 관직으로도 진출하고요. 관직에 진출하지 않은 자들은 그 지방에서 자신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층이 됩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 사대부 계층은 그 송나라가 금의 공격을 받아서 북송이 무너지고 남송이 등장하면서 흥고학을 비판하고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성리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리학은 남송의 주희가 완성을 합니다. 근데 중국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자자를 붙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자라고도 부르고요. 주자가 만든 학문이라고 해서 이 성리학을 주자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리학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성리학은 이와 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약간 뭐 사상적인 측면, 인간이 생각하는 거 이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기는 행동하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이상적인 거냐 실제적인 거냐 이 차이도 있는데요. 그래서 뭐 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기가 있기 때문에 이가 딸려오는 거다. 막 이런 식의 논쟁까지도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굉장히 모호한, 굉장히 뭔가 오묘한 이것들을 통해서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다 탐구해 보겠다라고 만든 게 성리학이에요. 자, 그럼 주인은 왜 이렇게 경전에 써져 있는 걸 연구하는 걸 넘어서서 이와 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주의 원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탐구하려고 했었을까요? 봤더니 이 사람은 정통론과 화의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화의론은 우리가 쉽게 보면은 이거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세계는 중화가 있고요. 중국이 세계 중심이죠. 그리고 그 세계 중국 중심에 박혀 있는 오랑캐라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랑캐를 한자로 쓰면 이자예요. 중화와 오랑캐 이. 그래서 중화와 화이, 그 오랑캐 이 중에 누가 더 세계 중심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정통은 다 중화에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통성과 화의론을 중시하면서 임금과 신하 사이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에 다 위아래가 있다라는 것 이런 대의면분론도 강조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만들어진 학문이 성리학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리학까지도 발달을 시켜서 송나라에는 이 사대부 계층이 나중에 성리학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송나라와 교류하고 있던 고려도 나중에 고려 중기 이후에는요, 이 사대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들이 몽골의 간섭을 받고 있던 그 원간석기에는 몽골로부터 이 성리학을 또 받아들여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사대부 계층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고 이 조선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그 성리학의 영향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남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에서는 구법당의 당수였던 사마광이 자치통감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것은 시대 흐름들을 쭉 쓰는 그런 역사서술 방식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돼요. 자, 이제 경제발전 측면 볼 건데 이제 농업 발달에서 몇 가지 볼 게 있습니다. 먼저 어느 왕조든지 그렇듯이 개간 사업을 추진하고요. 용골차와 같은 농기구가 확산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농법으로 모내기법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보면은요. 원래 논에다가 씨를 직접 뿌립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잡초가 엄청나게 자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벼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보리를 심는데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와 벼를 심어야 되는 시기가 약 2주에서 3주 정도 겹치나 봅니다. 자, 그럼 둘 중 하나 포기해야 돼요. 근데 모내기법은 미리 다른 곳에다가 심어놨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자라면 옮겨 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다른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잡초들도 미리 안 심으면 돼요. 어차피 모내기에서 나중에 옮겨 심을 때 잡초들은 빼고 옮기면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농업 기술의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참파벼가 들어와요. 참파벼, 점성도라고도 불러요. 길이가 다른 벼들에 비해서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벼가 들어오면서 중국 남부지방에서 1년에 2번 농사가 가능하고요. 북부지방에서는 2년에 3번 농사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강남의 농업 생산력 하북지방 앞지르고요. 농업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남아도는 게 생기죠. 그리고 잉여농산물이 생기고 이거를 갖다 팔면은 시장이 생기는 거고요. 이거 갖다가 굶어 죽지 않게 하면은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죠. 그래서 송나라는 그렇게 상업이 발달해요. 잉여농산물들이 막 들어오면서 시장에 만들어지게 되고 수공업자들도 생기고 도시가 더욱더 성장합니다. 그리고 상업을 하는 사람들과 수공업자들 이들의 동업조합이 만들어지니 그게 행과 작이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 때 가면은 교자라고 부르는 요놈 지폐입니다. 그리고 동전 이런 것들이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상업이 발달했을 때요. 동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거를 갖다가 거래를 계속한다라고 하면은 상업이 발달하는데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기술도 발달을 해요. 특히 나침반과 같은 과학기술을 발달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쭉 따라서 항해를 해야 된다면 이제는 그냥 배 타고 멀리 나가버려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외무역이 매우 활발하게 발달을 해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배 타고 넘어오고 일본에서도 배 타고 넘어오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나 아라비아 지역, 아바스 왕조 이런 데서도 배 타고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근데 얘네들이 넘어왔을 때 너무 중구난방으로 있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시박사라는 관청을 설치를 해서요. 세금도 징수하고 질서도 좀 안정화시키고 해서 무역을 총책임지는 이런 관청들도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송나라에서 또 하나 볼 거는 바로 서민 문화가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화라는 거는요. 원래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즐깁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문화적인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없어요. 특히 경제가 발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 발달하고 심지어 송나라 때는 야간 통행 금지까지 해제가 됩니다. 원래 자시 오후 11시부터 인시 오전 3시에서 5시 이 사이까지는요. 통행 금지를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문이 다 닫혀요. 안에서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도시가 발달하니까 야간 통금도 해제해버리고 곳곳에 상점이 개설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이 만들어지고 공연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연극을 하기 위해 대본도 만들어지고 구어체 소설도 발달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장택단이라는 사람이 그린 청명상하도라는 그림인데요. 수도 카이펑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도시 한가운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은 2층인 것 같은데 2층에 뭔가 테라스 같이 있는 것 같죠. 이 그림의 다른 장면에서 보면은 저 2층에서 차 마시고 있는 모습도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명상하도라는 그림도 있고 맹원로의 동경몽화록에는 이렇게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 문화를 누리고 있는지가 이렇게 사료로 남아있기도 하죠. 자, 이렇게 서민 문화가 발달하는가 하면은 과학기술도 발달하는데요. 일단은 얘네가 개발한 과학기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중국이 개발한 수많은 발명품 중에 인류 역사를 뒤집어 엎은 4가지를 흔히 뽑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지술을 제외한 나머지 3개가 바로 이 송나라 시대에 만들어져요. 제일 첫 번째, 활판 인쇄술. 기존의 책은요, 다 사람이 손으로 베껴 써야 됩니다. 근데 활판 인쇄술이 등장하면은 이 활자만 맞춰요. 그 다음에 저거로 쫙 프린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량 인쇄가 쫙쫙쫙쫙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라는 거는 특정 계층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식의 보급이 매우 활발히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침반. 방향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북쪽을 가리키니까. 자, 이 나침반이 발명이 되면서 기존에는 해안선에 따라서 운행해야 됐던 그런 항해술이 이제 먼 바다까지 나가도 나침반 보고 이동하면 되니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약. 이거는요, 기존에 칼 들고 다니던 애들이요, 야, 칼 들고 나 쟤 죽이러 갈 거야 하다가 꼬꾸라져요. 봤더니 총이라는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어요. 막 쟤네들 단체로 쟤네들 저 성 내가 점령할 거야 막 칼 들고 뛰어가고 있는데 단체로 다 죽어버렸어요. 왜냐? 화약을 활용한 대포가 발명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화약이 발명되면서 무기체계에도 변화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발명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발명을 했지만 이 송나라 이후에 등장하는 몽골 제국 시기에 이슬람 상인에 의해서 세계 여러 곳에 전파가 되고, 그래서 세계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내용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체제까지도 좀 여러 시스템까지도 봤는데요. 이 시스템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했던 몽골 제국이거든요. 그 몽골 제국 이야기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